그는 부유하고 강력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구걸을 하지 않고 단지 저녁 남은 음식을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리의 소녀입니다. 그는 그녀를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녀를 따라갔다. 그가 그 어두운 골목에서 본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는 모든 답변을 읽습니다. 실버시티 중심부에 있는 골든 로터스 레스토랑에서 보낸 밤은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사치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음식 한 입 한 입이 주민의 평균 월급보다 더 비싼 곳이었고, 공기는 트러플과 오래된 와인의 향기와 미묘한 오만함으로 떨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빛을 반사했고, 잔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와 조용한 대화는 고요한 편안함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 기업 스타브릿지 이노베이션의 창립자 김재민, 50세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실크 셔츠 소매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방금 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는 그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손에 든 보르도 와인잔을 돌리며 촛불에 비친 루비색 액체가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세상의 정상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엄청난 공허함이 있었고 그 공허함을 일과 권력, 사치로 채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이승우라는 이름의 젊은 웨이터가 물었다. 그의 유니폼은 바삭바삭하게 눌려 있었고 그의 미소는 수년간의 연습으로 다듬어졌다. 네, 이승우. 괜찮아요. 김재민은 새 계약서 숫자가 빛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커피를 더 가져와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따뜻하지는 않지만 덥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와 주방을 가르는 벨벳 커튼 뒤로 사라졌다. 김재민은 의자에 기대앉아 그 순간을 즐기려고 했었지만 불만스러운 감정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부유하고 권력 있고 성공적이면서도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과거로 사라졌습니다. 그 가족은 다른 주에 사는 자매에게서 드물게 전화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끝없는 회의, 거래, 숫자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디저트를 주문하려던 참의 눈꽃으로 창밖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나 반사로 여겼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6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몸매는 너무 큰 해진 분홍색 스웨터에 파묻혀 있었고 양말이 튀어나온 낡은 운동화는 간신히 그녀의 발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커다랗고 김재민아를 얼어붙게 만드는 배고픔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접시를 바라보았는데 그 안에는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반쯤 먹은 스테이크와 아스파라거스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음식에 대한 욕망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과 어른의 결의가 뒤섞인 느낌입니다. 김재민은 등골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음식 좀 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식당의 웅얼거림에 거의 묻힐 뻔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김재민을 가르쳤다. 배고파요. 그의 첫 번째 충동은 손을 흔들어 거절하고 경비원을 불러 그날 저녁을 평소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이상한 힘이 뒤섞인 무언가가 그를 멈췄다. 그는 더러운 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이미자라는 여자에게 데려가졌고 그녀는 그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김재민은 침을 삼키며 오랫동안 재산의 겹겹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밀어냈다. 이승우. 그는 손을 들어 웨이터를 막았는데 웨이터는 이미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쫓아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세요. 이승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나 김재민아에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재민은 소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접시를 테이블 가장자리로 옮겼다. 가져가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의 멀어진 듯한 느낌이었지만 목에 덩어리가 졌다. 먹다. 나중에 박소연이라는 소녀가 그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배고픈 아이가 할 법한 행동으로 음식에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조심스럽고 거의 경건한 태도로 스테이크와 반찬을 스웨터 주머니에서 꺼낸 구겨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부스러기 하나 떨어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속삭이며 지체 없이 달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새처럼 빠르고 가벼웠다. 김재민은 빈 접시를 바라보며 이상한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행위에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껴야 했지만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녀는 먹지 않는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그녀의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가? 왜 그녀의 나이 또래의 아이가 오후 10시에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까? 그는 그것을 테이블에 던졌다. 그는 몇 장의 지폐도 세지 않고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식당을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김재민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소피아를 따라가면서 이탈리아산 구두가 보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달렸다. 호기심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윈스턴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승우는 식당 문 밖으로 몸을 내밀며 그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재민은 멈추지 않고 어깨 너머로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그는 앞서서 그녀가 길을 따라 달리는 작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등불에 비친 불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고 김재민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가 무엇을 찾기를 바라는지. 하지만 소피아가 가냘픈 손으로 꾸러미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골목은 좁고 쓰레기가 널려 있었으며 단 하나의 등불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간신히 어둠을 밝힐 뿐이었다. 김재민은 입구에 멈춰 서서 숨을 헐떡였다. 박소연은 또 다른 소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 소녀는 그보다 더 어렸고 3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판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졌으며 피부는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 고기는 할머니의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식사하세요. 어린 소녀 최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소연은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얘야, 너는 오랫동안 잠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일어나세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발 밑에 땅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녀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비싼 정장은 더러운 아스팔트 위에서 더러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눈앞의 그림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잔인했다. 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수천 달러를 쓴 식당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어린 소녀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구급차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말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와 스타 스트리트 모퉁이 골목에 있는 아이들 중 한 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해요. 즉시 부탁드립니다. 교환원이 질문을 했지만 김재민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소피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여동생을 꼭 껴안고 기도처럼 들리는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 박소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 그 표정에는 6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안 될 피곤함과 무서울 정도의 명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그녀는 깨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지만 깨지기 쉬웠다. 그녀는 벌써 이틀째 이런 상태예요. 음식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음식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김재민은 침을 삼키며 그녀를 진정시킬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목이 막혔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손이 여전히 떨리긴 했지만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저는 윤선이에요. 이분은 제 언니 윤선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지지대인 것처럼 목에 걸린 메달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입니다. 할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김재민은 기대감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죽었어요. 반년 전,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 손에 들린 메달을 바라보았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느껴졌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녀는 마지못해 로켓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안에는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눈을 가진 노부인의 희미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재민은 얼어붙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을 때 그를 맡아 키웠던 여인이 바로 이미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할 때에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대학에 진학하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 그는 그녀와 거리를 두고 그녀의 편지를 무시하고 그녀의 전화에 답하지 않고 새로운 삶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녀들은 그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에서 단 몇 걸음 떨어진 골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알았어요. 김재민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났다. 안나 씨, 그녀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녀는 제 천사였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그 안에 불신의 불꽃이 번쩍였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사람들을 도왔다고 했지만 우리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리사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바빠서 성공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녀의 간청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거기 없었는데 지금 여기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침묵을 깨고 곧 골목은 빛과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머물렀다. 그녀는 손을 놓지 않고 어른들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모습은 더욱 작아졌다. 김재민이 그들을 따라갔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제 누구의 아이들인지 알고 있으니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밤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서 마치 그가 이 세상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희망이 김재민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었지만 대답이 두려웠다. 당신이 혼자가 아닐 거라고 약속해요. 그 후 며칠은 김재민이 생각지도 못했던 병원 복도와 전화 통화, 그리고 결정들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 소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장기간의 영양실조로 인한 피로, 감염, 쇠약. 박소연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강인함으로 자신을 지켰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숨기려 했던 두려움과 피로를 드러냈다. 그는 회의를 취소하고 이사회의 전화를 무시하며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서 클라라는 2시간마다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맙소사,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없나? 그녀는 거의 전화에 대고 소리칠 뻔했다. 다음 주에 글로벌 테크와 회담을 갖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클라라, 방법을 찾아봐. 그는 딱딱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피곤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쁘다고 전해주세요. 클라라는 한숨을 쉬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의사를 고용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했지만 돈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는 치료뿐만 아니라 집, 보살핌,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가 큰 타격이었습니다. 안나가 죽은 후 소녀들은 아펠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버지 콜린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려고 노력했지만 장기간의 실직과 약물 중독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박소연은 6살 때 언니를 돌보고 음식을 모으고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기관을 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법, 호기심 많은 눈을 피하는 법,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외딴 구석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김재민아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소연은 최미라의 침대 옆에 앉아 로켓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할머니는 항상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안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쫓지 않았거든요. 김재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이 조여왔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고, 이미자가 선의 존재를 보여줄 때까지 선의 존재를 믿지 않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소녀는 일주일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박소연이 김재민이 병원 매점에서 사온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가져오자 방 안에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던 소녀는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한강 교회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는데 높은 창문을 통해 방 안이 햇살로 가득 찼고 정원에서는 각각은 풀 냄새가 났다. 골목길과 배고픔, 추위에 익숙한 소녀들은 이 새로운 세상에 소심하게 적응해 나갔다. 소녀는 마치 더러워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부드러운 소파를 만졌고 소녀는 겨우 걷기 시작하자마자 복도를 따라 달렸다. 그녀의 맨발이 나무 바닥에 닿았다. 마치 동화 같아요. 박소연은 어느 날 베란다에 앉아 해가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동화는 끝이 있죠?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아니, 자기야.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약속할게. 하지만 약속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콜레스는 도시 외곽에 있는 홉스프링스 재활병원에 있었습니다. 김재민은 그를 찾아가 소녀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망가진 남자였고, 마르고, 뺨이 꺼져 있었고, 눈에는 수치심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불안하게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그들을 실망시켰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안나가 죽은 후 무너졌지만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 김재민은 분노를 억누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소피아와 윤을 길거리에서 죽게 내버려둔 윤을 비난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자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알아요. 무슨 일이든 할게. 한 달 후, 장우석은 처음으로 여자들을 만났다. 회의는 병원의 방문실에서 열렸는데 방부제 냄새와 갓 내린 커피 냄새가 났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작은 팔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아빠, 돌아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마치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그 소녀는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경계하는 듯했고 그녀의 팔은 가슴 위로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재민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확고하고 거의 어른스러웠다.
다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긴 했지만 고통이 느껴졌다. 지난번에는 약속했는데 떠났잖아.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마치 그녀가 움찔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얘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약했다는 건 맹세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위해 싸우겠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가 그녀를 안아줄 수 있게 했습니다. 김재민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녀들의 가족이 되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치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장우소가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 그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소피아와 최미라를 위해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김재민아 저택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그림, 화려한 풍경화, 최미라의 초상화가 거실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이제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는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새들의 노랫소리와 어우러져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개월 동안 술을 끊었던 장우석 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로 일하며 매주 소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최미라에게는 테디베어를, 소피아에게는 스케치북을 가져왔고 그때마다 그는 그 선물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김재민은 그의 변화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김재민은 소녀들의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었지만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자 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식량,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재단 개소식에서 박소연은 김재민이 그날을 위해 특별히 선물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약간 떨림이 있긴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할머니는 친절히 세상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돕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김재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계정에 기록된 숫자로 측정되는 외로운 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더 큰 무언가, 즉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가족과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의 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와 최미라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인 실버트 타임즈에 게재되었고 도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골든 로터스의 음식을 가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웨이터인 이승우는 보호소에 음식을 배달하는 자원봉사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한때 사치의 상징이었던 이 레스토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재민은 이에 영감을 받아 한때 살았던 고아원을 개조하여 현대적인 어린이 센터로 바꾸는 데 보조금을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재민은 정원에서 소녀들과 함께 앉아 최미라가 반딧불이를 잡는 모습과 박소연이 스케치북에 별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할머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그녀는 이 정원을 좋아할 거고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김재민은 웃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보. 그녀가 우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소피아와 최미라의 이야기는 김재민뿐만 아니라 실버시티의 모습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영웅심은 큰 업적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뻗은 손, 열린 마음, 지켜진 약속. 한때 외로운 재벌이었던 김재민은 가족을 찾고 삶의 목적을 찾았으며 그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재산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의 어린 소녀들, 박소영과 최미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친절히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단 하나의 단순한 결정조차도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댓글에 적어주세요.